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법원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는 유죄를 인정했고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통령실이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책으로 낸 조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언론사 기자들을 고발했습니다. 민주당은 입막음을 한다고 덮일 문제가 아니라며 CCTV와 당사자들의 행적을 공개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두고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측 사이의 갈등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친윤계는 안 의원이 가짜 윤심파리를 한다고 공격했고 안 의원은 윤심파리가 아니라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하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내일 대국민 보고대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규탄하기 위한 장외투쟁에 나섭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여부에 대해서는 주말 동안 의견을 모은 뒤에 다음 주 월요일에 결론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반짝 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입춘인 내일 아침까지는 춥겠습니다. 내일 낮부터는 기온이 오르기 시작을 해 정월 대보름인 일요일에는 맑고 포근한 날씨 속에 전국에서 달맞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스큐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3년 넘게 재판을 받아왔던 조국 전 장관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입시제도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 책임을 무겁게 물었습니다. 판결 직후 항소를 밝힌 조국 전 장관 입장까지 잠시 후 속보 알아보고 쟁점과 전망 분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대구에선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진행형입니다. 법원에도 물어보고 정부도 나섰지만 속수무책입니다. 각각의 입장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네, 금요일 뉴스큐 오늘은 서울중앙지방법원부터 가보겠습니다. 재판부는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관련 공소 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을 했고 또 앞서 딸 입시 비리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도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했습니다. 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법원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민기 기자. 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판결 내용 자세히 전해주시죠. 네, 앞서 보신 것처럼 조국 전 장관 이 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감찰 무마와 관련한 이런 12개 혐의에 대해서 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 만에 처음으로 사법부 판단이 내려진 겁니다. 이 판결 내용 나혜인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나 기자, 일단 논란이 됐던 혐의들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왔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 때와 마찬가지로 자녀 입시 비리 혐의가 대부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먼저 딸 입시 비리 관련인데요.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확정 판결을 따로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판단만 내려졌습니다. 1심 법원은 정경심 전 교수 판결과 마찬가지로 특히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나 부산 호텔 인턴 증명서도 조국 전 장관이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나머지 7대 허위 스펙 역시 조 전 장관이 허위성을 모두 인식했고 정경심 전 교수와 공모 관계가 인정된다고 재판부는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위조 공문서, 사문서 행사죄나 업무방해죄 같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다만 딸이 노한중 전 부산의료원장에게서 받은 장학금이 청와대 민정수석 직무 관련 뇌물이라는 혐의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다만 당시 장학금이 부정한 장학금이었다는 사실은 인정해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조 전 장관에게 어쨌든 준 돈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한 거죠. 네, 이 딸뿐만 아니라 아들 입시 비리에 관련 첫 판단도 오늘 나왔는데요. 대부분도 이마저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 서울대 인권법센터 인턴 활동을 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한영외고 출석을 조작했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일단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그리고 조지 워싱턴대 대리시험을 대신 쳐줘서 이 업무를 방해했다라는 혐의도 유죄를 받았습니다. 또 아들이 고려대, 연세대 대학원이나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하며 허위 경력을 낸 사실 모두가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조국, 정경심 모두 공모 혐의로 인정이 된 거고요. 다만 충북대 로스쿨 입학 당시에 이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를 위조한 것은 정 전 교수의 단독 범행이다, 이렇게 재판부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밖에도 정경심 전 교수가 이 아들 한영외고 생활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것도 이 단독 범행이다라고 하면서 유죄만을 인정했습니다. 네, 결국 이번에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서 추가 기소가 된 정경심 전 교수의 혐의는 모두 유죄 판결이 나온 거고, 조국 전 네. 장관도 딸 장학금 관련 뇌물수수와 아들의 일부 허위 경력 관여 혐의 말고는 모두 그 허위 경력 관련 그 고의성이 있었고 직접 위조한 것도 있다고 재판부가 판단을 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사모펀드 관련 혐의도 설명해 주시죠. 네, 조금 설명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 관련 공무집행 방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정 전 교수가 코링크에 대해서 투자한 사실, 주식 차명 취득 사실을 숨길 목적을 가지고 허위로 신고를 했다, 이 부분을 인정한 겁니다. 다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조국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민정수석 임명 당시 이 타인명의 주식을 보유해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서는 이 조 전 장관의 주식 보유 사실 자체를 몰랐고 정 전 교수도 백지 신탁 의무 당사자가 아니라면서 둘 다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또 정경심 전 교수가 일부 유죄 판결을 받았던 증거 인멸 혐의에 관련해서도 조 전 장관은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네. 일단 그 2019년 조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된 뒤에 사모펀드 운용 현황 보고서를 위조하고 자산관리인을 시켜 자택이나 동양대 PC를 은닉하라고 지시한 혐의는 정 전 교수와 공모 여부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줄기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는 직권남용 일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선고하면서 직권남용 혐의가 이 사건의 최대 쟁점이었다며 재판부 안에서도 의견이 갈렸다고 부연했는데, 결국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지휘 감독권을 남용해서 당시 청와대 감찰반원들의 정당한 감찰을 중단시켰다고 이 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함께 기소된 박형철 당시 청와대 반부패 비서관은 이들과 공모 여부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박 전 그 반부패 비서관만 무죄를 받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다시 정리하면은 이 조국 전 장관 부부의 이 자녀 입시 비리는 이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재판 때처럼 대부분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이 아들의 스펙 역시 다 허위였고 이 대학원 입시를 지원하면서 부모가 이를 모두 알았다는 것을 인정을 했는데요. 다만 이 딸의 장학금 관련한 조국 전 장관의 뇌물 혐의에 대해서는 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직무대간성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해서 뇌물의 무죄를 선고한 것뿐이고 실상은 조 전 장관에게 준 돈은 맞다라고 인정을 한 거죠.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로 판단을 한 부분이고요. 그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이 사모펀드 관련 주식 보유 이 신고 관련해서는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만 일부 혐의가 유죄가 됐고요. 조국 전 장관의 감찰 무마 혐의 유죄,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유무죄 판단은 이렇고요. 일단 형량을 정한 배경에 대해서 재판부가 밝혔죠. 네, 일단 대부분 유죄 판결이 나온 자녀 입시 비리 관련해서 재판부에 질타가 있었습니다. 조 전 장관이 대학 교수 지위에서도 수년 동안 반복해서 입시 제도의 공정성, 신뢰를 훼손했고, 딸 장학금이 뇌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을 했지만 어찌됐건 부정한 지급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건 역시 공정성과 청렴성을 어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는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의 청탁을 받아 정상적으로 진행되던 감찰을 중단시켜 죄책이 무겁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자녀 입시 비리를 어찌됐건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한 점은 참작했다고 밝히면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딸이 부정하게 받은 장학금 600만 원에 대해 추징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조 전 장관에게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는 없다며 당장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 역시 딸 입시 비리 관련해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을 받았는데 이번에 징역 1년이 추가로 선고가 되면서 이 형량이 좀 더 무거워졌습니다. 역시 아들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서 대학 교수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그리고 이 남편의 민정수석 취임 당시에 이 허위 재산을 신고한 것 역시 공직성과 청렴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무너뜨렸다고 강하게 질타를 했습니다. 또 이 밖에도 조국 전 장관 딸에게 부정한 장학금을 준 노환준 전 부산 의료원장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요. 그 감찰 무마와 연루가 된 이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역시 징역 10개월에 처했습니다. 역시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죠, 백원우 전 그렇습니다. 비서관도. 네. 일단 조 전 장관이 법정 구속을 피했지만 실형 판결을 선고받았거든요. 법정에서 표정은 어땠습니까? 표정이 매우 좋지 않았죠. 이 조국 전 장관 선고 내내 받아 적으면서 뭔가를 듣고 있었는데 이 주문이 낭독됐을 때는 일어선 상태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선고를 들었습니다. 이 선고 뒤에는 한참 법정에서 나오지 않았는데요. 한 10분 정도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퇴장하면서는 당연히 항소하겠다고 밝혔고요. 또 이 사건의 출발점이었던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강조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19년 제가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후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 포함하여 당시 검찰, 언론, 보수야당은 제가 사모펀드를 통해서 권력형 비리를 저질렀다고 십자포화를 퍼부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그 사모펀드를 통해서 정치자금, 대선자금을 모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기소조차 되지 않았고 저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도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거의 모두 무죄를 받았습니다. 물론 이 점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사건 재판과는 관계가 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심 재판 판결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남은 유죄가 난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성실하고 진솔하게 2심에 항소하여 무죄를 다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 현장 분위기도 굉장히 뜨거웠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현장 분위기가 당시 어땠습니까? 네, 조 전 장관이 일단 실형 선고를 받으면서 일단 조 전 장관이 선고를 받으러 들어갈 때보다 그 선고 이후에 조 전 장관이 나올 때 상황이 더욱더 그 소란이 빚어졌습니다. 예. 일단 조 전 장관을 지지하는 분들은 일단 조 전 장관 힘내라 이런 그 함성을 질렀고 조 전 장관을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던 뭐 유튜버들 시민들은 고성을 지르면서 조 전 장관을 비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법원 청사 앞에서도 계속 오늘 재판 내내 그 찬반 집회가 열렸는데요. 이제 스피커 등을 크게 틀고 고성을 지르면서 이제 한쪽은 조 전 장관을 응원하고 또 반대쪽에서는 조 전 장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예, 사실 목소리가 예. 컸습니다. 예. 사실 저희 취재 기자들도 현장에서 이제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건물 내부로까지도 이런 스피커 소리가 굉장히 들려올 만큼 굉장히 열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현장에서 집회를 하고 또 이렇게 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또 그래서 고성이 오가면서 충돌 우려도 있었지만 다행히 현장에서 경찰이 질서 유지를 하면서 큰 충돌은 없었고 다만 간혹 고성과 욕설이 오가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 전 장관과 그 가족들 의혹으로 사실 사회적으로 내로남불이다 이런 비판들이 상당히 들끓었었고 검찰 수사를 두고도 지금 오늘과 마찬가지로 여론이 분열되는 극심한 진통을 좀 겪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3년 2개월 만에 첫 선고가 내려진 건데 이번 선고가 대등 재판부로 이루어졌잖아요. 이 재판부에 대한 설명도 좀 부탁드립니다. 예, 보통의 재판에서는 이제 진행을 주도하는 재판장이 있고 그다음에 배석 판사 2명이 있는 그 재판부가 합의부라고 해서 보통 보통의 일반적인 이제 일반적인 경우죠? 재판부인데 이 경우에는 재판장의 권한이 상당히 강합니다. 하지만 오늘 조 전 장관 선고를 내린 재판부는 부장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이제 치열하게 법리 검토 토론을 하면서 이제 판결 결과를 도출하는 이런 예. 대등 재판부에서 판결이 내려졌는데요. 그 법원 안팎에서 들리는 소리를 좀 취재를 해보면 재판부 네. 안에서도 이번 선고를 두고 조 전 장관의 어떤 유무죄나 형량을 따지기 이전에 사안별로 굉장히 크게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예, 그런 맞습니다. 법리 전해집니다. 검토가 특히 엄청 치열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 아까 예. 그 선고 중에는 특히 그 감찰 무마 혐의 관련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었다. 직권남용 혐의가 성립하느냐를 두고 굉장히 의견 대립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년 2개월 정도 걸렸는데 실제로 선고에는 40분 정도 걸렸거든요. 굉장히 빠르게 선고가 좀 이루어졌고요. 일단 조국 전 장관 실형을 받긴 했지만 법정 구속은 안 됐어요. 그래서 이제 조 전 장관 부부가 뭐 나란히 이제 구속이 되는 그런 모습은 좀 피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그런데 어쨌든 이제 다만 입시 비리 공범으로 사실상 재판부가 인정을 하고 대부분 유죄로 본 거지 않습니까? 이제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 징역 1년이 확정이 되면은 좀 더 복역 기간이 늘어나는 거죠. 네, 오늘 2025년 8월까지 오늘 1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복역 기간이 늘어나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일단 조국 전 장관은 항소하겠다고 밝혔고 검찰도 아마 항소를 할 것 같습니다. 아직 입장을 뭐 밝히진 않았는데 뭐 앞으로 이어질 항소심 재판에서도 치열하게 이 부분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 앞서 선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됐는데 사실 법적 쟁점만큼이나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조 전 장관에 대한 1심 판결 온 사회에 관심이 집중이 됐고요. 판결 내용과 의미는 좀 더 자세히 분석해서 이어지는 뉴스에서 자세히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완수하고자 합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한 검찰의 강제 수사는 그야말로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의혹과 관련된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자택 압수수색은 11시간 동안 고강도로 진행됐고 실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것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수사를 했는지 다 이제 뭐 조금 있으면 다 드러날 텐데 조금 기다려 주시죠. 검찰이 수사 착수 넉 달 만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두 진영으로 쪼개져 주말마다 반대편을 규탄했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네, 아까 최민기 기자 설명에서처럼 오늘 법원 청사 주변도 그랬고 그 사이 이렇게 우리 사회는 갈라졌고 여러 논쟁이 있었고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법리적인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박성배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기소 이후 3년여의 시간, 검찰은 상식과 진실을 묻겠다고 했던 시간이었고 네. 조 전 장관은 하루하루 생지옥 같았다고 말한 그런 시간이 지났고 오늘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아까 현장에서 기자들 얘기처럼 시간이 좀 이례적으로 많이 걸렸는데 그 사이에 재판부도 두 번이나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쟁점이 복잡하고 검찰과 피고인이 격렬하게 다투는 사건일수록 그 재판 선고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마련입니다. 네. 이 사건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우선 정경심 전 교수의 사건이 먼저 기소되고 조 전 장관의 사건이 뒤늦게 기소되면서 네. 처음부터 피고인 측과 검찰 측이 병 앞에서 심리할지 분리해서 심리할지를 두고도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네. 그러다가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유재수 전 부지사에 대한 감찰 무마 혐의가 추가로 기소됐고 재판부의 변동도 이루어졌습니다. 해를 넘기고 코로나19 사태로 반년 정도 재판이 정지되기도 했는데 그 이후에 재판을 정상적으로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에서 네. 조 전 장관 측에서 증거 능력 문제를 들고 나옵니다. 즉 동양대 PC 등에 대한 증거 능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관련 증거는 신문 과정에서 제시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게 되는데 이는 재작년에 이루어진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그 대법원 판결은 이 사안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신문 과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겠다고 맞섰고 재판부가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이면서 검찰은 재판부를 기피 신청하는 다소 이례적인 상황도 벌어졌습니다. 이후에 작년에 또 다른 대법원 판결로 이 사건에 적용될 만한 기존 대법원 판결이 아니라는 판단을 하게 된 재판부가 재판을 재개하게 되었고 그 이후 약 반년 동안의 집중 심리 끝에 오늘 드디어 판결이 선고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예, 참 우여곡절이 많았었는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 기소까지 2019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이른바 조국 사태 이준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보고 오시죠.
서해 맹산의 정신으로 공정한 법질서 확립, 검찰개혁, 법무부 혁신 등의 소명을 완수하겠습니다. 서해 맹산,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읊은 시 구절로 출사표를 던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런데 풍파는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 적임자로 내세웠지만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시작된 겁니다. 첫 번째는 사모펀드 논란이었습니다. 10억 원 넘는 돈을 투자하신 판단 근거가 무엇인가요? 국회 청문회에서 소상히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어 불거진 딸 조민 씨 관련 의혹. 의대에서 유급되고도 장학금을 받았다는 논란과 함께 제1저자 부당 등재를 비롯한 자녀 부정 입학 논란이 불거지며 비판 여론은 들불처럼 번졌습니다. 제 가족이 요구하지도 않았고 절차적 불법도 없었다는 점을 내세우지 않고 국민들의 질책을 받고 또 받겠습니다. 더 많이 질책해 주십시오. 대학교 안에서 내로남불을 비판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딸의 학교에서 윤리위까지 열리자 조 전 장관은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개혁주의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아이 문제에는 불철저하고 안이한 아버지였음을 겸허히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명 18일째부터 시작된 대대적인 압수수색. 가족과 동생 전처의 자택, 의혹과 관련된 학교와 기관의 사무실까지 대상만 70여 곳에 이를 정도였습니다. 조 전 장관 의혹이 전국의 소용돌이가 되면서 청문회보다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이목이 최고조로 쏠렸습니다. 저의 많은 한계, 흠결,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그러한 실망을 누그러뜨리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자마자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부인 정경심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으면 나쁜 선례라며 조 전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지명 한 달 만입니다. 저는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시민들, 전문가들, 그리고 여러분들과 함께 완수하고자 합니다. 취임 이후에도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고 오히려 나라 전체를 조국 이슈로 휘덮었습니다. 조국 수호를 외치는 서초동 집회, 조국 반대를 부르짖는 광화문 집회. 우리 사회는 둘로 갈렸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지명된 지 67일, 장관직에 오른 지는 36일 만입니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갑니다. 이렇다고 윤석열 당시 총장이 이끄는 검찰 수사가 멈춘 건 아닙니다. 아내와 동생이 연이어 구속됐고 조 전 장관은 포토라인에 서기를 거부해 비공개로 검찰에 나가 진술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조 전 장관 본인도 구속 갈림길에 섰지만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검찰의 끝이 없는 전방위적 수사를 견디고 견뎠습니다. 수사 넉 달 만에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장관 혐의는 11개. 그 다음 달 감찰 무마 혐의로 추가 기소되며 12개로 늘어났습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봤고 조 전 장관은 검찰의 상상과 허구에 기초한 정치적 기소라며 반발했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그간에 있었던 3년 2개월을 다시 한번 이준엽 기자가 정리를 해봤는데 지금 속보를 확인하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만 속보를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입시 비리 감찰 무마 혐의로 조국 전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법정 구속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배우자인 정경심 전 교수는 징역 1년이 추가됐고 노한중 전 원장은 징역 6개월, 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이 관련 내용을 지금 박성배 변호사와 법리적으로 따지고 있는데, 자, 변호사님, 크게 보면 세 덩어리, 입시 비리, 감찰 무마, 뇌물수 수고, 네. 세부적으로 12개 이제 혐의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 중에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부분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대부분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는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작성,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황이었는데 네.
딸과 관련한 입시 비리 혐의는 이미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네. 오늘 재판에서는 조 전 장관의 딸 관련 입시 비리 의혹과 더불어서 주된 쟁점이 아들 관련 입시 비리로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의 관여 여부와 그 범죄 성립의 범위였습니다. 네. 그렇지만 오늘 사건에서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먼저 아들과 관련해서는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이 유죄로 인정되었고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사문서 위조, 즉 위조 자체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았지만 업무 방해 등이 대부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그리고 딸과 관련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 전 장관이 위조 공문서 행사,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업무 방해 등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는 일부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 나가고 있습니다.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선 대부분 유죄, 딸 관련해선 전부 유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경심 전 교수가 딸 비리 혐의로 확정 판결을 받았고 이번엔 아들 입시 비리로 조 전 장관과 함께 1심에 기소됐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국 전 장관 아무런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었고 검찰은 애초에 징역 5년, 벌금 1,200만 원에 추징금 600만 원을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는데 네. 재판부 판단은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네. 판단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부분을 대부분 유죄로 인정했고 물론 무죄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그 외에도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나 충북대 법조는 지원 관련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무소 행사 등은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그 부분은 아들과 관련된 그렇습니다. 비리와 관련된 예, 부분. 아들과 네.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처럼 대부분의 혐의가 유죄가 인정된 상황이었고 그에 따라서 양형 기준에 따른 형 선고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다만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증거가 모두 확보된 상황이므로 증거인멸의 우려는 없고 조 전 장관의 사회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도주 우려는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법정 구속은 하지 않고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에 따라서 추가로 형량이 더 높아지거나 더 낮아질 가능성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추징 600만 원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뇌물을 수수받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지만 뇌물이 아닌 부정청탁방지법이 인정되면서 네. 부정청탁방지법에 따라 필요적 몰수 추징, 즉 추징 600만 원이 동시에 선고된 것입니다. 예. 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화면으로도 준비한 부분이 있거든요. 노환중 전 원장과 관련된 부분 다시 한번 화면에 좀 띄워봐 주시고 그러니까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는데 청탁금지법 혐의를 인정한 거거든요. 네, 좀 네.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이 공소 사실은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네. 당시에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서 공부를 하고 있던 딸 조민 씨에게 장학금 명목으로 네. 6차례에 걸쳐서 200만 원씩을 지급합니다. 그중에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취임한 이후 3차례에 걸친 200만 원 합계 600만 원은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로 기소를 하게 된 사안입니다. 당시 검찰의 시각에서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이 부산대 병원장에 취임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고 민정수석이 부산대 병원장의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네. 충분히 직무 대가가 인정된다고 보고 뇌물수수와 뇌물 공여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되었는데 오늘 판결 선고에는 직무 대가성을 인정할 만한 근거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를 인지하고 조 전 장관이 돈을 받았다고 보긴 어렵고 다만 청탁금지법상 뇌물죄에서 요구하는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공직자는 1회 100만 원 이상을 수수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1회 100만 원 이상, 즉 200만 원씩 3회에 걸쳐 수수한 것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고 조 전 장관이 딸 조민 씨의 생활비를 부담해 온 점에 비춰보면 조 전 장관이 직접 그 돈을 받았다. 즉 딸에 대한 장학금이지만 조 전 장관이 돈을 직접 받았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을 유죄로 선고하면서 관련 추징금도 그대로 선고하게 된 것입니다. 예, 대가성은 인정할 수 없지만 어찌됐든 조 전 장관 측의 이익이 돌아갔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공직자로서 1회 100만 원 이상 수수하지 말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수했고 실질적으로 조 전 장관에게 이익이 기속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예, 좀 혐의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또 세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지금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두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 자녀 입시 비리 혐의는
딸과 관련된 측면이 있고 아들 관련된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는데 네. 지금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인턴 활동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인정이 된 부분이 있는 거죠. 예, 대부분 다 인정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딸과 관련해서는 위조 공문서 행사,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십 확인서, 예. 그리고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장 명의 체험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공문서 행사 등이 네. 모두 다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이 관련 위조 문서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즉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도 모두가 유죄로 인정되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정경심 전 교수가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황이므로 네. 어느 정도는 예견되었고 다만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정경심 전 교수와 어느 정도로 공모하였는가, 예. 즉 업무 방해와 각종 위조 문서 행사죄를 유죄로 인정함을 전제로 공모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가 쟁점이었는데 네. 사실 딸과 관련된 부분은 대부분 조 전 장관도 공모하였다고 오늘 1심 판결이 선고했다고 평가할 수 아들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이제 업무 방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조지 워싱턴대 대리 시험을 본 그런 혐의도 인정이 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들과 관련한 혐의와 관련해서는 각종 문서 위조는 정경심 전 교수의 단독 범행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된 문서를 토대로 각종 대학의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그리고 말씀하신 조지 워싱턴대의 성적 산정 과정에서의 업무를 조 전 장관과 정경심 교수가 동시에 방해하였다는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네. 이 판결 취지에 비춰보면 아들과 관련된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도 주된 혐의자는 정경심 전 교수이고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된 주된 행동을 대체적으로 주도하였다고 보고 네. 다만 조국 교수도 상당 부분 관여하였고 일부 무죄가 선고된 부분은 있지만 상당 부분 공모 관계에서 관여하였고 그 공모의 정도는 직접 문서를 위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입시 비리, 즉 지원을 하는 단계에서는 충분히 그 상황을 인지하고 지원함으로써 대학의 각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판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네, 자녀 입시 비리 대부분이 유죄로 선고된 부분, 그리고 아까 뇌물수수 혐의는 불인정됐지만 청탁금지법 혐의가 인정된 부분까지 변호사님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남은 건 이제 큰 덩어리로 보면 감찰 무마 혐의 또 사모펀드 관련 혐의인데 네네. 하나씩 또 여쭤보겠습니다. 네. 자, 사모펀드 관련 혐의는 아까 조 전 장관도 직접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무죄를 대부분 아내 정경심 전 교수도 이 부분은 무죄를 받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 설명해 주시죠. 이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주식을 매각하거나 백지 신탁하여야 합니다. 즉 공직자로 취임한 이상은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 공소 사실입니다. 네. 그렇지만 피고인 조국이 피고인 정경심이 관련 주식을 보유하였음을 인지하였다고 보기는 부족하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 주식을 취득한 정경심 교수의 경우에는 자신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관련 의무를 취할 의무가 없다. 즉 조 전 장관은 아내가 주식을 취득하였음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였고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관련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하지만 공직자로서 관련 의무를 이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두 피고인 모두에게 무죄가 선고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안과 관련해선 사모펀드 관련해선 조 전 장관이 이런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하기에는 좀 부족하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죄로 받다. 일부 조 전 장관의 네. 항변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내가 관련 재산을 관리해왔고 네. 자신의 일을 하다 보니까 그 관련 재산은 충분히 인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일부 받아들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큰 갈래 중에 또 다른 하나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에 네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수사 무마 의혹이 있지 않습니까? 이 네네. 부분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다른 관련자도 좀 있고요. 추가적으로. 그렇죠. 예, 유재수 전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정책국장으로 재직하면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의혹이 포착됩니다.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감찰을 진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감찰이 중단되고 오히려 유재수 전 부시장은 부산시 정무부시장으로 영전하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청와대 차원에서의 개입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고 이를 통해서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전 비서관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되기에 이릅니다. 네.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째는 특별감찰반 반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그리고 둘째는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나뉘게 되는데 금융위원회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모두 무죄가 선고됩니다. 당시 조 전 장관이나
백원우, 박형철의 지위에 비춰볼 때 나름 감찰을 종료하고 금융위원회, 즉 유재수 전 부시장이 당시 소속돼 있던 금융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한 것만으로 절차는 종료되었다. 그 이후에 금융위원회 직원들에게 어떠한 압력을 행사해서 권리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다만 특별감찰반 반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는 조국 백원우 피고인에 대해서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구체적으로 피고인 백원우가 정치권의 구명 청탁을 피고인 조국에게 전달했고 이 사건 감찰을 중단시키는 방안을 제안했으며 이를 조 전 장관이 받아들였다고 판시했습니다. 충분한 공모 정황이 존재한다고 받아들였는데 다만 박형철 피고인에 대해서는 이들 피고인들과 공모해왔다거나 그 범행을 공동으로 실행하였다고 보기에는 그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네, 사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관련자들도 있거든요. 네, 백원우 전 비서관 또 박형철 전 비서관도 있는데 요 다른 인물 정경심 전 교수 포함해서 다른 인물들에 대한 내용은 잠시 뒤에 짚기로 하고 일단 오늘 판결이 1심이지 않습니까? 네네. 자,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600만 원,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네. 조국 전 장관은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면서도 직권남용 등 유죄에 대해서는 또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아직 검찰 입장은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없고요. 네. 검찰이 항소할 가능성이 높죠. 통상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면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항소심 단계까지는 다퉈보고자 하는 것이 그동안의 검찰의 업무 방식이었고 네. 특히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해서 항소를 한다면 어차피 항소심에서 다투어야 하는 상황이므로 검찰도 동시에 항소할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네. 아마 항소를 하게 된다면 전반적으로 입시 비리 그중에서도 딸 관련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다소 적습니다. 이미 정경심 전 교수에 대해서 딸 관련 입시 비리로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상황이죠. 네. 그렇지만 아들 관련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다툴 가능성이 높고 더군다나 딸 관련 입시 비리도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그 정도까지 공모하지는 않았다. 즉 아내와 충분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공모 관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면서 무죄를 주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뇌물수수가 이미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만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네. 1심 재판부가 딸에게 지급한 장학금은 사실상 조 전 장관이 지급받은 것으로 본다는 평가를 하였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리적인 다툼을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와 관련해서도 일부 피고인이 이미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행위 자체가 충분히 온전히 유죄로 볼 만큼 입증되었다고 보지 못할 바도 아니므로 이에 관한 다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네. 구체적인 대화 내용, 즉 조 전 장관과 백원우 전 비서관과의 대화 내용에 대해서 상당 부분 그와 같은 사실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구체적인 공모관계를 인정함을 전제로 이 부분 유죄를 선고했으므로 구체적인 대화 내용이나 공모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무죄를 다툴 가능성이 상당히 네, 높아 백원우 보입니다.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징역 10개월을 이제 1심 재판부가 판단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검찰과 앞으로 조 전 장관 측이 이제 2심 앞둔 이제 항소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검찰을 포함해서 쟁점은 어떤 게 가장 좀 뜨거울까요? 우선은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는 아들 관련 입시 비리는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닙니다.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기 네. 때문에 사문서 위조라든가 업무 방해 등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그 자체가 여전히 쟁점으로 남아 있을 수 있고 예. 말씀드린 것처럼 조 전 장관 입장에서는 1심 판결 양형 이후에서도 설시된 바와 같이 자녀 입시 비리는 정경심 전 교수가 주도해 왔습니다.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이 인지하지 못했다면 이 부분 전반적으로 자녀 입시 비리와 관련해서 자신이 유죄 선고를 받을 이유가 없다는 부분이 주요한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말씀드린 것처럼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해서도 딸이 충분히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거나 장학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곧바로 자신이 직접 돈을 받았다는 이유로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의율할 수 있는지도 충분한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특별감찰반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도 충분한 공모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거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만 있었을 뿐이지 강제 수사권이 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시를 한 행위만으로 네. 직권 남용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는지도 충분한 쟁점으로 떠오를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재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인사들의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의 경우에는 무죄가 선고가 됐지만 네. 특히 정경심 전
교수 같은 경우에는 징역 1년이 추가가 됐거든요. 네네네. 이 부분은 아들 혐의에 대해서 추가가 된 거죠? 아들 혐의에 대해서 추가가 된 것입니다. 즉 자녀 입시 비리는 딸 관련 재판이 먼저 진행돼 오다가 아들 관련 재판은 뒤늦게 진행돼 온 것인데 이미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딸 관련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대법원 확정 판결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여기에 징역 1년이 추가되게 되면 결국 4년에 1년을 추가로 더 복역해야 합니다. 이미 복역 중이므로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축되는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한은 1년이 그대로 추가되게 되고 조 전 장관의 경우에는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정경심 전 교수의 경우에는 이미 다른 재판을 통해 복역 중인 상황이므로 법정 구속의 개념 자체가 존재하지 않고 그대로 1년을 더 추가로 복역해야 하는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확정 판결 받고 딸 조민 씨 같은 경우는 부산대 의전원에 이어서 고려대에서도 입학 허가 취소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오늘 아들 관련한 건 1심이긴 합니다만 앞으로 연세대의 어떤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당연히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런 연세대 대학원은 최광욱 의원이 변호사 시절에 발급한 인턴 확인서가 연세대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했다는 업무 방해 혐의로 최광욱 의원이 이미 집행유예 선고를 받은 상황이 있습니다. 다만 2심 판결입니다. 2심 판결입니다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상황인데 연세대의 입학 전형상으로도 입시 관련 제출된 자료에 위조 내지는 허위가 있을 때는 입학을 취소한다는 요강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연세대 대학원도 이 사실을 인지하고 일정 부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원칙적으로는 최광욱 의원에 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취소 여부를 논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충분히 취소 관련 논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연세대 대학원의 입장이 그러하고 딸 조민 씨와 관련해서도 고려대와 부산대가 입학을 취소하긴 했습니다만 입학 취소도 역시 정경심 교수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이 선고된 이후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마 그 전례를 연세대 대학원도 따를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조 전 장관의 유죄 확정 판결보다는 그에 앞선 최광욱 의원에 대한 유죄 확정 판결 내지는 무죄 선고가 먼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판결 결과에 따라 연세대는 입학 취소 여부를 먼저 결정하지 않을까 예상일 겁니다. 조민 씨는 어떻습니까? 지금 다음 달에 부산대 의전원 입학 허가 취소 처분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인데 원래는 이제 증인으로 출석할 그 의무는 없습니다만 출석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부분도 어떤 뭐 소명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겁니까? 아니면 전략이라고 보는 겁니까?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처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의사 자격을 상실되게 되는 당사자로서는 상당히 가혹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라서 효력 집행정지를 신청해서 집행정지 처분은 받아둔 상태고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입학 처분의 효력을 중지해둔 상태로 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원칙적으로 원고 당사자이므로 원고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필요도 없고 더군다나 원고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당사자 신문은 민사재판이나 행정재판에서 흔히 이루어지는 절차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민 씨가 먼저 나서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했고 재판부가 이와 같은 절차는 이례적이라고 설명하면서도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다음 재판에서 조민 씨에 대한 당사자 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마 조민 씨 입장에서는 관련 판결을 통해서 서류가 허위라는 어느 정도의 판단이 확립된 상태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재판을 진행해서는 입학 취소를 이끌어내기가 어렵다고 보고 서류가 허위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그 사실을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했거나 입학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그동안 자신이 어떠한 공부를 해왔고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이후에 어떠한 활동을 해왔으니 입학 취소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행정재판은 옳다 그르다의 판단 외에도 사정 판결이라고 해서 사실관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거나 취소하는 즉 판단한 사실관계와 다른 판결을 하는 경우도 제도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사정 판결 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판결 서두에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진술하기 위해 당사자 신문을 신청한 것 같습니다. 네, 자 3년 2개월 만에 2019년 12월에 검찰에 넘겨진 지 3년 2개월여 만에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 자, 변호사님과 함께 사실 판결 직후 모셨기 때문에 좀 법리적인 내용을 정리하느라 수고 많으셨는데 재판부가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물었거든요.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이 느슨한 기준에 대해서 반성한다라고 말했던 점이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 느슨한 기준에 대한 오늘 판단이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재판부 1심 재판부의 오늘 판단의 어떤 배경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교수로서 지속적으로 돈을 받았거나
그 자녀 입시 비리는 사회적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사안인데 사회적으로 상당히 고위층에 속한 조 전 장관 일가가 위조 여부와는 별개로 문서 위조에 이은 입시의 그 문서를 사용하는 등 유리한 지위를 선점하였다. 이는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죄질이 불량하므로 엄단해야 할 필요성이 충분히 존재한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그동안의 사회적 공헌이나 관련 전과가 없는 등의 사정에 비춰보더라도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 오늘 재판부의 양형 이유 선고 배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함께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정치권도 오늘 판단에 대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은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아깝다면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는데 박성준 대변인은 조 전 장관에 적용된 법과 원칙 잣대가 현 정부 권력자에게도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손효정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조국 전 장관 1심 결과에 대한 여야 반응 전해주시죠. 네, 먼저 국민의힘은 선고 직후 사필 규정이라는 말도 아깝다고 일갈했습니다. 조 전 장관이 정의라는 거짓 가면을 쓰고 기득권의 위선과 탈법을 보여줘 불공정과 특권, 반칙의 대명사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조 전 장관을 향한 찬반 논쟁으로 주말마다 거리로 나온 국민은 짓밟힌 공정과 정의를 외쳤고 둘로 나뉜 정치적, 사회적 대립이 대한민국을 뒤흔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수호를 외쳤던 세력들이 이제는 제명 수호를 외치며 방탄을 위한 장외 집회를 대대적으로 예고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행태를 계속할 것이냐고 꼬집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조국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해 먼지털이식 수사 정보 유출, 갖은 정치적 압력을 쏟아냈습니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다 걸게 한 민주당은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민주당은 조 전 장관 선고에 대한 공식 입장을 아직 내놓진 않았는데요. 박성준 대변인은 YTN에 출연해 실형 선고 여부를 떠나서 조 전 장관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온 법과 원칙, 공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되새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뿐 아니라 김건희 여사를 포함한 모든 권력자에게도 공정과 도덕성에서 같은 잣대가 적용돼야 한다는 건데요. 이어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사모펀드 관련 비리에서 시작됐지만 정작 관련 혐의는 밝혀지지 않았다며 검찰이 조 전 장관을 잡기 위해 여러 가지 수사를 한꺼번에 진행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만 그게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현직에 있는 대통령도 그렇고 대통령 부인도 그렇고 공정이라고 하는 잣대, 법과 원칙이라는 잣대는 누구에게는 들이밀고 누구에게는 들이밀지 않는다고 했을 경우에 그것은 뭐가 되냐면 사회 분열 요소가 된다. 네,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뽑는 전당대회에서는 김기현, 안철수 후보 간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죠. 네, 김기현, 안철수 양강 구도로 진행되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레이스가 친윤계와 안철수 의원 측 간의 갈등으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중립성에 어긋나는 발언을 했다며 안철수 캠프 김영우 선거대책위원장을 국민통합위원회에서 해촉한 일을 전후로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안 의원을 두고 가짜 윤심팔이라고 맹공했던 친윤계 이철규 의원은 오늘 라디오 방송에서 윤 대통령이 마치 안 의원을 지지하고 호흡이 잘 맞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 선을 그은 거라고 말했습니다. 친윤계 견제의 안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에서 벌어지는 집단적인 이전 투구를 두고 해도 너무하다는 당원들이 많다며 분열하는 경쟁이 아니라 화합하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팀 윤석열, 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윤심팔이 경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되는 윤심 보태기 경쟁을 해야 합니다.
이에 김기현 의원은 대통령이 안철수 의원과 단둘이 만난 적도 식사한 적도 없다고 말한 것을 보면 대통령의 생각이 어떤지 당연히 알 수 있을 거라며 당내 분열상을 오히려 안철수 의원 탓으로 돌렸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과도하게 지력탕을 한다거나 네거티브로 일관하는 모습이 옳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가짜 뉴스를 자꾸 퍼뜨리는 방식으로 내부의 분열을 자꾸 재촉하는 것은 이와 함께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권이 정지된 이준석 전 대표의 선거운동을 허용할지 논의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친이준석계 당권 후보들의 후원 회장을 맡기로 했는데 일부 다른 후보들이 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박성중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원권 정지 처분을 받은 이 전 대표에겐 선거권이 없고 후원회 회원이 될 권리도 없다며 전당대회에 개입하지 말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이 전 대표는 SNS에 자신이 누군가에게 불출마를 종용했나 룰을 마음대로 바꿨느냐 반문한 뒤 연판장을 돌렸나 누군가를 집단 린치했나라고 이어 비판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부가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4월을 전후해 미국 방문도 조율하고 있습니다.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 윤 대통령이 국빈 방문 형식으로 미국 워싱턴을 찾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미국도 긍정적인 태도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최고 수준의 예우를 받는 국빈 방문이 성사된다면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이후 12년 만이자 역대 7번째가 됩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과 일본과 논의가 진행 중이며 아직 결정된 건 없다고 신중한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주장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해당 발언을 최초 보도한 언론사 두 곳의 기자를 오늘 서울경찰청에 형사고발했습니다. 언론인을 상대로 고발에 나선 건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대통령실은 역술인이 의사결정에 참여했다는 식의 터무니없는 가짜 의혹을 제기한 건 면밀한 검토를 거친 공무원들과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악의적 프레임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소한 천공의 동선이나 직간접적으로 확인되거나 관저 출입을 목격한 증인, 영상 등 객관적 근거라도 있어야 한다면서 용산 이전 9개월이 지났음에도 거짓 의혹 제기를 되풀이하는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했다는 이 같은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해명해야 한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오늘 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 법사하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천공은 대선 후에도 윤 대통령 부부와 긴밀하게 연락을 하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대통령실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설 연휴 이전보다 소폭 하락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31일부터 어제까지 사흘 동안 전국 18세 이상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대답은 34%로 2주 전보다 2%포인트 하락했고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56%로 1%포인트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윤 대통령의 직무 평가는 두 달째 긍정은 30% 중반, 부정은 50% 중반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로는 외교가 첫손에 꼽혔고 공정, 정의, 원칙과 경제, 민생 순서였습니다. 반면 부정평가 이유로는 경제, 민생, 물가가 첫 번째였고 외교와 소통 미흡이 뒤를 이었습니다. 정당 지지도에서는 국민의힘이 2주 전보다 2%포인트 떨어진 35%, 더불어민주당은 2%포인트 오른 34%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르면 오늘 김성태 전 회장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전망입니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9년 허가받지 않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송금하거나 회사 돈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여러 혐의 가운데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고 판단되는 혐의를 우선 적용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내줬다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를 거칠 전망입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통화는 없었고 김 전 회장의 최근 검찰 진술은 완전히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YTN 취재진과 만나 이 전 부지사가 김 전 회장에게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하게 해준 적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 전 부지사는 가족에게 보낸 자필 메모를 통해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경기도와 이 대표를 위해 이뤄진 것 같은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는 완전한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14,000여 명으로 금요일 기준으로 31주 만에 최소를 기록했습니다. 최근 4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 숫자가 중국 통계가 반영이 되면서 65%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명신 기자. 네, 최명신입니다. 네, 확진 규모가 어제랑 비슷한데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신규 환자는 14,000여 명으로 이틀 연속 10,000명대를 유지했습니다. 어제보다 2,000명 가까이 적은데 일주일 전과 비교해서는 16,000명, 2주 전보다는 12,000명 이상 줄었습니다. 금요일 기준으로도 지난해 7월 1일 이후 31주 만에 가장 적은 숫자입니다. 위중증 환자는 339명으로 나흘 연속 300명대를 기록했고요. 사망자는 30명 나왔습니다. 감염 재생산 지수는 0.75로 유행 확산 기준인 1 미만을 4주째 유지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이 있었지만 방역 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어제 하루 중국발 단기체류 입국자의 코로나19 검사 양성률은 1.7%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초 한때 30%를 기록했던 양성률은 우리 정부가 중국발 모든 입국자에 대해 입국 후 PCR 검사와 음성 확인서 지참까지 의무화한 이후론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양성률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가 당초 예정된 이달 말보다 앞서 조기에 완화될지도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4주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가 65% 급증했다는 세계보건기구 WHO의 집계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난해 12월부터 정보 공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중국 방역 통계가 이번 집계에 반영되면서 사망자 규모가 크게 뛴 것으로 분석됩니다. WHO가 공개한 지난달 2일부터 29일까지 4주간 코로나19 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전 세계 코로나19 사망자는 11만 4천 명으로 직전 4주간에 비해서 65%나 급증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최근 신규 환자 수는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WHO는 1월 4주간 신규 환자가 가장 많이 나왔다고 보고한 국가는 중국으로 1,135만 건에 달하지만 직전 4주간보다는 85% 감소한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중국 보건당국도 지난달 춘제 연휴 기간 감염자 폭증이 없었고 유행 규모가 지난해 말 정점을 찍은 뒤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최명신입니다. 최근 방역당국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바꿨지만 실내는 물론 길거리에서도 마스크를 쓴 사람들을 더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왜 마스크에서 해방되지 못하는가? 미국 뉴욕타임스가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들이 제재 완화에도 여전히 마스크를 착용하는 이유에 대해 집중 분석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생활 습관입니다. 한국과 일본은 2002년 사스와 2012년 메르스 등으로 코로나 이전부터 마스크 착용을 경험했죠. 이러한 경험이 지난 2년간의 팬데믹을 거치면서 더욱 습관으로 굳어졌다는 분석입니다. 마스크를 쓰면 화장을 하거나 표정 관리할 필요가 없다는 점도 이유로 꼽힙니다. 줄곧 가려왔던 마스크 속 얼굴을 보이기가 부끄럽다는 의견도 있는 한편 일본에서는 마스크를 벗는 게 마치 속옷을 벗는 것 같다며 마스크를 속옷에 비유하는 신조어까지 등장할 정도입니다. 정부의 권고 방침에도 시민들이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요인은 대부분의 실내 공간에서는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등에서는 여전히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썼다 벗었다 하느니 차라로 쓰고 있겠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마스크가 일상이 된 것도 있지만 아시아 특유의 문화도 작용했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패끼치지 않으려는 예의범절 문화가 계속 마스크를 쓰게 했고 또 타인과 달라서는 안 된다는 동조 압력이 강하기 때문에 나만 벗고 있으면 피해가 될 수 있다는 사고방식도 한몫했습니다. 환경적인 요인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대기의 미세먼지 오염이 심각해 공해 차단용으로 계속 써온 점도 마스크를 쉽게 벗지 못하는 이유라는 거죠. 결국은 지난 3년간 마스크는 하나의 습관으로 굳어진 데다 동조 압력, 예의범절과 같은 특유의 사회적 분위기까지 더해지면서 전 국민이 여전히 눈치 게임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싶은데요. 마스크에서 완전히 해방되려면 아직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네, 홍콩이 코로나19로 위축됐던 관광 산업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항공권 50만 장을 무료로 제공하는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무료 항공권 배포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 동안 홍콩 세계 항공사와 항공사의 해외 사무소 등을 통해서 제공될 전망인데요. 50만 장 가운데 4분의 3은 아시아 지역 관광객들에게 나눠주고 첫 번째 타깃은 동남아 관광객이 될 거라고 홍콩 당국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생활고에 시달린 것으로 추정되는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수정경찰서는 지난달 9일 오전 11시 반쯤 70대 어머니 A씨와 40대 딸이 경기도 성남시의 한 다가구 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집안에 남겨진 유서 내용 등을 토대로 모녀가 채무 부담 등을 이유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물가 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최근 두드러지는 물가 상방 요인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하는 등 총력 대응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안정시키고 동절기 한파로 가격이 급등한 품목은 할인 지원하기로 했는데 정부의 비상경제장관 회의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최근 인상 논의가 있는 지방공공요금은 최대한 안정되도록 지자체별로 개별 협의를 강화하고 지자체 공공요금 안정 노력과 연계된 재정 인센티브 배분에 있어 차등폭을 확대하겠습니다. 동절기 한파 등에 따른 농축수산물 가격 불안이 나타나지 않도록 가격이 급등한 품목을 주간 단위로 선정하여 20% 할인 지원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고등어 할당 관세 물량을 2만 톤 증량하고 닭고기도 가격 불안 지속 시 할당 관세 물량 1만 톤을 신속 도입하는 등 적극 대응하는 한편 수급 불안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비축 물량을 적극 방출하겠습니다. 최근 미국 달러 약세 등의 영향으로 외환 보유액이 3개월 연속 늘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외환 보유액이 4,299억 7천만 달러, 526조 5천억 원으로 지난해 12월 말보다 68억 1천만 달러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외환 보유액은 지난해 8월부터 10월까지 감소하다가 11월에 반등했고 이후 석 달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달러화가 평가 절하되면서 미국 달러로 환산한 외화 자산이 증가했고 금융기관 외화 예수금 등이 증가한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외환 보유의 규모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세계 9위 수준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유럽중앙은행 ECB가 이번 달에도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유지했습니다. 다음 달 0.5%포인트 인상까지 예고했지만 금리 인상을 중단하거나 속도를 늦출 거란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습니다. 류재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렸습니다. 지난해 9월과 10월 각각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에 이어 3번 연속 빅스텝을 단행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3%가 됐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다음 달에도 0.5%포인트 인상을 예고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금리 인상을 완화했지만 유럽 중앙은행은 인상폭을 유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물가 상승률 목표치인 2%까지 꾸준한 속도로 금리를 올리겠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유로존 소비자 물가는 8.5% 올라 지난해 10월 10.6% 상승 이후 석 달 연속 둔화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Keeping interest rates at restrictive levels will over time reduce inflation by dampening demand, and will also guard against the risk of a persistent upward shift in inflation expectations. 하지만 금리 인상을 멈추거나 속도를 늦출 가능성은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실제로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2.14%로 0.15%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도 발표문에 필요하면 계속해서 금리를 강하게 올리겠다는 문구를 없애서 금리 인상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를 보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계속 밀려오르니까 압사당할 것 같아요. 그게 위험이다라는 것 자체를 인지하지 않았다는 것. 이거는 직접적인 원인 자체가 국가의 방치이기 때문에 소통의 실패라고 하는 게 제일 컸고, 이렇게 시스템 전체가 일종의 공백이나 셧다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어쨌든 저는 현재 제게 주어진 위치에서 단 한 번이라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유가족을 만난 적도 사과한 적도 없었습니다. 배우는 게 없으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요. 국가는 그때도 없었고 지금도 없습니다. 네, 지난 2021년 YTN은 충남의 한 축협에서 성추행 또 금융사고가 발생을 했고 차명 계좌까지 썼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최근 차명 계좌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결과가 있었는데요. 네, 가상 직원을 만들어 2년간 임금을 지급하고 5천만 원 넘는 공사비를 쓰면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은 등 총체적 난국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처분했습니다. 양동훈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조합장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충남 지역 축협입니다. 성추행 사건이 불거진 지난 2021년 차명 계좌 존재가 함께 드러났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해당 축협은 지난 2015년부터 2년간 3명을 고용한 것처럼 꾸며 급여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송금한 거로 확인됐습니다. 이 돈은 어디 갔을까? 당시 축협에서는 주변 땅을 무단 점유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원상 회복 명령이 떨어지자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무허가 업자에게 공사를 맡겼습니다. 축협 측은 무허가 업체에 공사를 맡긴 바람에 정상적인 회계 처리가 불가능했고 어쩔 수 없이 가상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해 공사비로 썼다고 경찰에 해명했습니다. 도로와 주차장 민원이 너무 심해 시급하게 공사를 해야 해서 편법을 썼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인한 편법의 내용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가상 직원을 만들기 위해 2년간 근태 기록을 조작한 것은 물론이고 세무당국에 일용 근로소득 신고까지 했습니다. 근무 일지도 그 일용소득 신고서 그 문서 뒤에 첨부를 하라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근무 일지 그 양식을 작성해서 그 출근한 날짜에 직접 그 동그라미를 직접 치면서 공사 규모가 5천만 원이 넘는 거로 추산됐는데 정확한 공사비가 얼마였는지, 공사업체에 돈을 정말 지급했는지 증빙할 영수증 하나 없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여러 의문점 투성이지만 경찰은 누군가가 돈을 빼돌렸다는 증거가 없다며 사건을 불송치 처리했습니다. 법률 전문가는 경찰의 불송치 처리가 이해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업무상 횡령이나 공문서 사문서 위조, 세무당국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등 검토할 만한 범죄 혐의가 한두 개가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공사비 줄 거 그냥 가라로 직원 한 명 채용해 놓고 그 사람 이름으로 급여 주는 것처럼 해도 된다라는 거를 경찰이 공식적으로 인증해 주는 셈이 되는 거죠. 결국 경찰의 사건 처리가 이해가 안 됐는지 검찰도 조사를 더 확실히 하라며 경찰에 보완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YTN 양동훈입니다.
임직원들에게서 수억 원을 받고 인사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코이카 전 상임이사에 대해 검찰이 강제 수사에 나섰습니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은 오늘 경기 성남시에 있는 코이카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또 지난 2018년 2월부터 3년 가까이 코이카의 인사와 계약 업무를 총괄하면서 수억 원을 받고 자신의 지인 등을 임원과 자회사 대표이사로 앉힌 혐의로 전 이사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에 출연한 배우 오영수 씨가 강제추행 혐의로 첫 재판을 받았습니다. 지난 2017년 여성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는데요. 오 씨는 여성의 손을 잡은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추행은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사건 발생 6년 만에 첫 재판인데 신병한 말씀 해주시죠. 미안합니다. 피해 여성에게 미안하다는 건가요? 처세를 잘못한 것 같아서. 감히 전혀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고 하셨다는데 인정하시는 겁니까? 인정 안 합니다. 손은 산책로에서 잡으신 거 맞나요? 예, 맞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가 출근길 지하철 탑승 시비를 오는 13일까지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전장현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13일까지 지하철 탑승은 하지 않고 서울 지하철 4호선 해화역에서 선전전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어제 오세훈 시장과의 면담 자리는 문제 해결이 아닌 협박의 자리였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오늘부터 전국에 있는 낡은 유선과 도선 100여 척은 운항을 못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선박 안전 조치가 강화됐고 7년간 주어진 유예 기간도 끝났기 때문인데요. 현장은 여전히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곳이 많습니다. 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수로 둘러싸인 강원도 춘천 소양강댐 정상. 관광용 유선, 여객용 도선 모두 묶였습니다. 보기엔 멀쩡한데 배를 띄울 수 없습니다. 매표소에도 운항 중단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배가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기 때문입니다. 다 반납을 했어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까지 내서부터 모든 배가 여기 배 자체가 다 돼요. 지금 30년 넘은 배가 다 거의 90%에 99%가 한 대만 지금 살아있어요. 원래 내수면 선박은 설령 제한이 없었습니다. 40년, 50년 된 배도 겉을 새로 칠하고 검사에 통과하면 운항했습니다. 그러다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법이 개정됐습니다. 선박 나이를 제한한 겁니다. 오리배 같은 플라스틱 배나 목선은 최대 25년이 지나면 폐기 대상. 철로 만든 강선도 기본 20년에 선박 검사를 통과할 경우 10년을 더해 최대 30년까지만 탈 수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문제없이 운항을 하고 있던 배입니다. 이곳 춘천 소양호에서 이런 유조선이 모두 21척이 있는데요. 이 배와 마찬가지로 21척 가운데 15척이 더는 운항을 할 수 없는 폐선 대상입니다. 업체 혼란을 우려해 정부도 지난 7년간 유예 기간을 줬습니다. 유예가 끝나는 시한은 올해 2월 3일. 정해진 시간은 왔는데 대체 선박 건조는 늦어지는 등 현장은 여전히 준비 부족입니다. 배를 건조하는 기간, 지금 배들을 전부 만들고 있어요. 멀쩡한 배 놔두고 만들고 있는데 그 기간만이라도 임시 운항 허가를 해달라는 거예요. 불편을 겪는 건 낡은 배라도 있어야 무트로 오갈 수 있는 내수면 주민입니다. 유명 관광지도 마찬가지. 강원도 춘천을 대표하는 청평사 유원지. 산길을 돌아가는 육로는 마련됐지만 상징적인 호수뱃길이 막히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주가 되는 게 소양강 이제 운행 배거든요. 사실 배가 폐선이 돼가지고 운행을 못한다. 저희 상인들은 먹고 살 길이 진짜 막막한 것 같아요. 현재로선. 건조된 지 30년이 넘어 하루아침 운항이 금지된 폐선 대상 유도선은 전국에 약 100여 척. 7년 유예 기간이 지나 정해진 법 시한은 찾아왔고 백길은 대책 없이 막혔습니다. YTN 지환입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위해서는 걸림돌이 되는 주민들을 내쫓겠다는 일방적 통보와 다름이 없다. But I think this situation is disappointing because they are portraying it is like a Korean culture. But actually what I think is they are actually defaming the Korean culture throughout the world. 네, 무슨 일일까 싶으실 텐데 대구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사원 건립을 둘러싼 갈등이 햇수로 3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원 건립을 반대하고 있는 주민들은 지난해 말 현장에서 통돼지 바비큐 잔치를 연대 이어서 어제는 앞서 보신 대로 돼지 수육 파티를 벌이면서 논란이 번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까지 나섰지만 뾰족한 해결책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은 이슬람 사원 건축을 반대하는 주민들 얘기, 또 건립 재개를 촉구하는 인권단체 얘기를 차례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대 측 주민비대위 김정혜 부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대연동 이슬람 사원 건립 반대위 비대위 부위원장 김정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까 화면만 보면 뉴스에서 취재해온 화면만 보면 현수막 내용이 돼지국밥 드시러 오세요이기 때문에 동네 행사인 줄만 알았는데 취지를 좀 설명해 주시죠. 작년에 저희가 주민들이 2년 동안 이 무슬림 사원 건립을 반대하면서 2년 동안 서로가 수고를 했다고 이제 송년회를 했습니다. 네. 그 송년회를 했을 때 의도치 않게 기자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거를 이제 전국에 방송을 하면서 저희 대연동 주민들의 어려운 사정이 알려졌고 네. 상황이 소개되면서 많은 지지와 성원을 힘입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정월 대보름 계기로 저희가 이제 그 성원과 지지에 보답하고자 저희는 이제 국민잔치, 북밥잔치를 열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 있었길래 돼지 머리까지 등장했을까 싶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그동안의 어떤 사건 개요를 다시 한번 잠시 뒤에 보여주시고 대구 북구청이 지난 2020년 9월에 이슬람 사원 허가를 했고 지금까지 시간이 흘렀습니다. 언론 인터뷰를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대한민국에 살면서 삼겹살 구워 먹고 바비큐 파티하는 게 왜 그걸 이유를 말해야 되느냐라고 이제 설명하시더라고요. 좀 더 얘기해 주시죠. 사실 그 기사에는 네. 왜 이슬람 사원 앞에서 이런 행동을 하냐고 계속 기사에 내보냈는데 네. 거꾸로 보시면 그 이슬람 사원은 바로 주민이 사는 그 앞에 몇 보 걸어서입니다. 심지어 그 옆에 대문이 같이 붙어 있는 대문이 살고 있는 주택집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면 왜 이슬람 사원을 그 주택가에서 바로 옆 대문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주택가 한복판에 골목도 없는 지역에다가 사원을 건축을 하냐는 문제죠. 보세요. 여기 보면요. 이 골목이 정부에서 내준 골목이 아니고 네. 자신들의 사용지를 다 양보해서 사용하려고 만든 골목입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골목도 없는 맹지 땅에다가 왜 이슬람 사원을 지으려고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도가 하나도 안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슬람 사원 건립으로 인해서 어떤 점이 불편하시는지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왜냐하면 지금 건축주도 관할구청에 대체 부지 두 곳을 제안했지만 거부했다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죠. 사실 저 땅은 저 땅은 골목도 없는 맹지 땅입니다. 네. 그런데 가격이 저렴했겠죠? 가격이 저렴하니까 저분들이 사가지고 그동안 비거처스를 사용하면서 골목이 아주 좁은 골목이기 때문에 그동안 7년 동안에도 주민들한테 굉장한 피해를 주었습니다. 네. 심지어 저희가 지금 이 반대를 하는 와중에도 그 골목에서 밤 11시에 20명, 남자 20명이 나와가지고 시끄럽게 대화를 해서 그 반대쪽에 사는 주민은, 맞은편에 사는 주민은 2번이나 경찰에 신고까지 하고 민원이 발생하는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저기다가 더 크게 저렇게 화면에 보시다시피 2층짜리 건물로 지금 지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주민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더 배로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7년 동안 그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하면서 살아왔는데 저 골목도 없는 맹지 땅에다가 그 2층짜리 그런 사원을 지으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죠. 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입장에 대해서 지금 부위원장님께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내쫓겠다는 일방적인 통보와 다름없다라는 입장인 걸로 저희가 듣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어떤 반대 입장을 표현하는 방식에 있어서 꼭 그렇게 돼지고기를 이용한 그런 시위를 했어야 됐느냐, 이를테면 좀 혐오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라는 시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은요? 저희가 지금 이제 3년째 들어가거든요. 네. 3년째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북구청에서 중재회를 했어요. 네. 1차 중재회를 하고 2차 중재회 때 그 무슬림 건축주가 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북구청에서 저 부지를 매입하고 피해 보상을 하고 그 무슬림 건축주가 이전을 조건을 걸었지만 이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네. 2021년 6월에 이전을 하겠다고 했는데 7월에 바로 법원에 소송을 하였습니다. 그 소송을 계기로 해서 사실 주민들과 무슬림 건축주 사이에는 지금 그 갈등의 골이 너무 깊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해를 넘기고 2022년을 겪으면서 주민들은 지금 고소 고발건만 9건 당했고 벌금만 몇천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여기에서 뭘 하면 공사방해라고 합니다. 뭐 차를 세워도 공사방해. 그다음에 뭐 그 천막을 설치해놔도 공사방해. 그 하수구가 깨진다고 공사 차량 들어오지 말라고 막아도 공사방해. 그 심지어 70대, 80대 어르신은 70대, 80대 어르신 두 분이 작년에 2020년에 그 경찰에 연행돼 가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입장에서도 지금 3년째 접어들면서 너무 많이 힘든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할 수 있는 간절한 이제 그 소원을 담아서 한 것이라고 저는 분석을 합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는 뾰족한 해법이 없어 보이거든요. 일단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봤지만 거부하고 있는 입장이고, 또 주변 주택을 매입하자는 어떤 구청의 제안도 거부하고 있는 입장인데,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시 뒤에 찬성하는 입장 쪽 얘기도 들어볼 텐데, 지금 이 얘기가 UN 긴급구제 청원까지 올라가게 됐거든요. 사실은 북청에서 지금 이 집을 주민들의 반대하는 주민들의 주택을 사겠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제기한 사람을 제거하려고 하는 식이 돼버렸습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여기서 개동에서 살고 싶다고 외치면서 삶의 터전을 지켜달라고 계속 외쳐왔는데 결국은 반대하는 주민들이 땅을 팔고 나가라 이 것입니다. 그러면 일단 건립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어떤 여지의 타협도 없는 겁니까? 타협의 여지는 없는 겁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문제의 본질을 보면요. 저는 해결이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그 위치를 두고 지금 계속 문제를 제기한 것입니다. 사원 건립 위치를 이 맹지가 지금까지 그분들이 무슬림 건축주가 사기 전까지 이 땅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떤 아무런 단체도 와서 여기에다가 다중시설을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알겠습니다. 무슬림 건축주가 여기 와서 이 땅에다가 사원을 짓겠다는 자체가 저는 주민들의 삶에 대한 존중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는 정도로 들리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은 또 타협점이 있어 보이니까 추후 또 들어보기로 하고, 위원장님 또 연결 끊고 나서 또 평화적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또 집행위원 연결이 있거든요. 같이 함께 이어서 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대구 이슬람사원 평화적 해결 대책위원회 서창호 집행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앞서 주민들 입장 들어보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로 많이 좀 착잡하고 가슴도 많이 아픕니다. 네. 사실은 이렇게까지 갈등이
심화되고 골이 깊은 것은 네. 근본적으로 공공기관이나 북구청이 조정 공공기관으로서 적극적인 조정의 역할을 그동안 방기했기 때문에 이 갈등이 깊이 갈 수밖에 없었던 그간 2년 동안 거의 뭐 북구청이 적극적인 중재 노력이 네. 거의 없었다 싶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감정의 골도 깊기도 하고 네. 또 사실관계도 바로잡으면 이슬람 사원 측에서는 네. 다른 대체 부지를 이전하겠다는 동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동의를 한 적이 없는데 동의를 했다고 북구청에서 사실관계를 왜곡시키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북구청장이 주민들이 역차별 당하고 있다라고 네. 주민들을 선동하는 그런 발언까지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2021년 2월 16일 날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네. 내리면서 주민들이 대책위도 구성하고 그 갈등을 훨씬 더 심화시켰거든요. 오히려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고 예. 주민과 무슬림과의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통로는 열지도 않고 주민들이 여론에 입각해서 북구청이 행정조치부터 하면서 이 갈등이 심화됐던 것 같습니다. 네, 아까 주민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말 주변 주택에 1m 간격에 인접한 이슬람 사원에 대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반대할 수도 있는 측면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위원장님, 집행위원이 말씀 들어보면 북구청 책임을 좀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일까요? 그럼 북구청이 제안한 대체 부지 두 곳을 건축주가 반대한 이유도 같은 배경인가요? 일단 그 무슬림 유학생들 입장에서는 기본적으로 경북대학교 석박사급 유학생들이거든요. 네. 150명 정도 되는데 이분들이 다 오는 건 아니고 어쨌든 20명이라도 학교 근교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야 돼요. 하루에 4-5번 기도를 해야 되니까. 그리고 지금 공간과 비슷한 규모여야 되고 또 세 번째는 이전한다면 거기 이전한 주민들이 반대가 없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이 세 가지를 북구청에서 보증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런 요구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갈등이 심각한데 다른 공간에 가면은 그쪽 주민들은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대체부지 이전은 반대하는 대연동 주민의 입장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북대 주변에 다른 주민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이렇게 갈등이 빚어졌는데 그래서 저희들 보기에는 오히려 대화하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소음이라든지 냄새 이런 부분들은 건축 과정에서 충분히 설비를 통해서 뭐 소음을 방지하는 건축 자재를 쓴다든지 이렇게 충분히 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오히려 주민들이 대화를 좀 계속 어렵게 하고 주민들 요구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슬람 사원 이전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들어주지 않으면 대화할 의미가 없다라고 자꾸 말씀하시고 하니까 얘기가 풀어지기가 더더욱 힘들기도 하고 또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골든타임이 있을 건데 지난 2년 동안 북구청이 거의 손 놓다시피 하다 보니까 이제서 이제 뭐 국무총리실 종무실에서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니까 그제서 이제 대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도 저희 북구청의 진정성이 많이 의심스러운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프랑스 언론, 해외 언론도 지금 이슬람 혐오 시위라고 비판을 할 정도로 밖에서도 좀 주목을 하고 있고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종교의 다양성이 또 인정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 자체가 좀 우려스럽긴 한데 자, 이 문제가 유엔까지 가는 걸로 청원까지 간 걸로 알고 있거든요. 좀 시간이 많이 못 드려 죄송하긴 합니다만 앞으로의 대응까지 좀 함께 여쭤보겠습니다. 그 유엔 긴급 구제를 했던 것은 방금 뭐 주민 측에서 무슬림 여학생 혐오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 혐오한다고 판단한 것은 피해자들이에요. 다시 말해 무슬림 여학생들 보기에 이슬람 율법에 돼지고기는 금기 식품인데 그걸 버젓이 대놓고 이렇게 드시고 하는 것은 그분들을 시해하기도 하고 혐오 폭력이기도 하고 그분들은 끔찍한 폭력으로 느끼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그 폭력이라고 하는데 폭력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고 유엔에서는 이것이 인종적, 종교적, 복합적 차별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현재 지방 북부청에서 해결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유엔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돼지머리라든지 그리고 뭐 바베큐 파티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하게끔 유엔에서 입장을 내달라는 의견에서 유엔 긴급 청원을 했고 이 문제 관련해서는 공공기관, 북부청, 대구시, 중앙정부 그리고 반대하는 주민 측, 무슬림 그리고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공적인 논의 테이블을 빨리 구성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전까지는 사실 이 문제가 쉽게 풀릴까 싶었는데 두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잘하면 또 접점이 찾아질 것도 같거든요. 앞으로 추가 뉴스도 좀 기대해 보겠고 또 북구청에서 또 입장이 나오면 저희가 보도를 하겠습니다. 네, 서창호 평화적 해결대책위원회 집행위원장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소말리아 난민 출신이자 여성 무슬림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원에 당선됐던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이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됐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9.11 테러를 순화한 발언으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기싸움을 벌였고 반유대주의 발언으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원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에 재직 중이던 지난 2019년 4월 트위터에 게시한 이란 오마르 하원 의원 비난 영상입니다. 민주당 소속 오마르 의원이 미국 이슬람 관계위원회 행사에서 9.11 테러를 언급하며 일부 사람들이 어떤 일을 했다고 말한 부분과 9.11 테러 장면을 교차 편집해 올렸습니다. CARE was founded after 9/11 because they recognized that some people did something. 오마르 의원은 재작년에는 트위터에 미국, 이스라엘, 하마스, 탈레반이 저지른 상상하기 힘든 잔혹한 행위를 봤다며 반인륜적 범죄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러자 미국과 이스라엘을 테러 단체와 동일시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같은 해 미국 의원들이 친이스라엘 로비 단체인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협의회의 자금에 의해 움직인다고 비판했다가 반유대주의 역풍에 직면했습니다. 공화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면서 유대인인 맥스 밀러 공화당 의원이 오마르 의원을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축출해야 한다는 결의안을 제출했습니다. 결의안은 찬성 218대, 반대 211로 통과됐습니다. 공화당은 투표 참가 의원 가운데 한 명이 기권했을 뿐 나머지는 찬성표를 던졌고 민주당은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오마르 의원은 이것은 누가 미국인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이라면서 무슬림의 이민자고 아프리카 출신인 자신이 표적이 됐다는 것에 놀랄 사람이 있느냐면서 공화당 주도의 결의안을 비판했습니다. This debate today, it's about who gets to be an American. What opinions do we have to be counted as Americans? 미네소타주가 지역구인 오마르 의원은 소말리아 난민 출신으로 2019년 여성 무슬림으로는 처음으로 미국 연방의원이 됐습니다. YTN 김원배입니다. 중국 소유로 보이는 정찰 기구가 미국 본토 상공을 휘젓고 다녀 미국이 전투기 출격을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미 국방부 고비 당국자는 며칠 전 정찰 기구의 미 본토 진입을 파악하고 공군기를 출격시켜 추적하는 등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격추도 검토했지만 잔해로 인한 지상 피해를 우려해 시행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은 이 정찰 기구가 위협적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핵미사일 시설 등 민감한 지역 주변의 상공까지 날아다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024년 파리 하계올림픽에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 허용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일단 두 나라 선수들의 개별 출전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냈습니다. 그동안 줄곧 두 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를 반대해온 우크라이나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지난달 말 호주 오픈 여자 단식에서 우승을 차지한 아리나 사발렌카의 국적은 벨라루스입니다. 벨라루스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돕는 통에 대회 내내 곱지 않은 눈총을 받았고
국기 노출도 박탈됐습니다. It's nothing to do with politics, but I mean, if everyone feels better this way, then it's okay. 선수는 정치와 무관하다고 말했지만 벨라루스 민스크의 독재자는 축배를 들며 그녀의 우승을 정치에 이용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을 받아 10만여 명이 숨지거나 다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벨라루스가 내년 파리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요구해왔습니다. 테러 국가 선수들을 용인하는 건 전 세계에 테러를 저질러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란 주장입니다. І це також лише питання часу, коли Кремль почне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наявну безпринципну гнучкість Міжнародного олімпійського комітету, щоб говорити, нібито світ згодний йти на поступки агресору.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가 조건부로 러시아와 벨라루스 선수들의 출전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공식화했습니다. It should be absolutely clear that they are not representing the Russian or Belarusian states. The use of official state Russian Belarusian flags, emblems, and anthems should be prohibited as well. 미국의 발표는 앞서 두 나라 선수들의 올림픽 참가에 여지를 열어둔 IOC의 입장을 지지한 것으로 논란이 확산하게 됐습니다. 폴란드와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등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일부 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참가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정월 대보름을 앞두고 산불 재난 위기경보가 주의로 상향됐습니다. 산림청은 오늘 오후 1시를 기해 전국의 산불 재난 국가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산림청은 올해 정월 대보름은 코로나19 일상 회복으로 쥐불놀이, 달집 태우기 등 전국에 635개 행사가 예정되어 있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쌍둥이 형제 사령탑 돌풍이 거셉니다. LG 조상현 감독과 현대모비스 조동현 감독이 나란히 팀을 선두권으로 이끌며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 시즌 프로농구 돌풍의 주역은 단연 창원 LG입니다. 상대를 질식시킬 듯한 강력한 수비를 앞세워 23승 13패로 2위에 올라 있습니다. 저희 팀이 하루살이라고 표현을 했었었는데 오늘 경기 이후로 저희가 이제 강팀이라는 걸 저하고 감독님이 아마 느끼게 된 가장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2위 LG를 한 경기 차로 바짝 뒤쫓고 있는 울산 현대모비스의 기세도 만만치 않습니다. 마치 톱니바퀴 맞물리듯 돌아가는 조직력의 농구가 위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좋은 분위기로 또 연승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열심히 뛸 테니까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올 시즌 개막전 나란히 하위권으로 분류됐던 두 팀은 4강 플레이오프 직행 티켓이 걸려있는 정규리그 2위 자리를 놓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국내 프로스포츠 사상 처음으로 함께 사령탑을 맡은 쌍둥이 형제 조상현, 조동현 감독이 팀의 고공행진을 이끌고 있습니다. 두 형제는 올 시즌 한치의 양보 없이 4번의 맞대결에서 2승 2패를 주고받았습니다. 승패뿐만 아니라 맞대결한 경기의 모든 지표가 우열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젊은 선수들을 이끄는 젊은 감독들답게 핵심을 짚어주는 지도 방식도 쌍둥이처럼 비슷합니다. 파울은 어때도 네가 얻어. 괜찮아? 괜찮아? 네가 해. 누가 할 거야? 네가 해. 자, 필기 옵션에 명진이가 앉아. 두 팀은 올 시즌 2번의 맞대결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쌍둥이 형제의 치열한 자존심 대결이 프로농구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YTN 허재원입니다. 이번 주말 국가대항 테니스 데이비스컵이 서울에서 열립니다. 최근 한국 테니스 새 역사를 쓴 권순우가 전력 열세를 딛고 지난해에 이어 또 한 번 세계 16강을 견인할지 주목됩니다. 서봉국 기자입니다. 지난달 네로라는 강호들을 연파하며 ATP 통산 2승, 애들레이드의 기적을 연출한 권순우. 최강의 포핸드를 국내에서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됐습니다. 4단식 1복식으로 열리는 국가대항전 데이비스컵 벨기에전입니다. 이기면 세계 16강인 최종 본선으로 향하지만 지면 한 단계 밑인 월드그룹 예선 1로 밀려나는 벼랑 끝 승부입니다.
벨기에는 전통적인 유럽의 강호. 특히 톱10까지 올랐던 컴퓨터샷 다비드 고팽을 비롯해 복식도 우위라는 평가여서 고전이 예상됩니다. 권수는 고팽의 3단식 에이스 격돌이 분수령입니다. 포핸드뿐만 아니라 백핸드나 네트 플레이적인 부분에서도 워낙 좋기 때문에 저도 좀 탄탄하게 가져가면서 오히려 제가 먼저 좀 더 공격적으로 플레이를 하다 보면 아무래도 지난해 국내 테니스 열풍 이후 모처럼 빅매치를 유치했지만 아쉬움은 남습니다. 경기장이 넓고 따뜻한 실내 체육관 대신 춥고 협소한 올림픽공원 실내 코트인데다 선수도 통상적인 6명이 아닌 4명만 선발해 부상 변수 등의 대안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랭킹이 높다고 해서 저희 선수들의 랭킹이 그렇게 굴하지 않는 저희 대한민국의 랭킹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크게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염려를 하지 않습니다. 지난해 잡음을 일으켰던 국내 랭킹 3위 정윤성이 다른 동료들과 껄끄러운 관계라는 설명. 모처럼의 국가대항전, 다른 유망주들에게 기회도 주지 않은 처사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입니다. YTN 서봉국입니다. 주말인 내일은 절기 입춘입니다. 절기답게 내일 낮부터는 반짝 추위도 누그러지겠는데요. 내일 서울 아침 기온은 영하 5도로 예년의 겨울 추위가 이어지겠지만 한낮에는 영상 5도까지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비교적 온화하게 느껴지겠습니다. 오늘에 이어 내일도 전국적으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쪽 지방은 대기의 건조함이 더욱 심해지겠는데요. 여기에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불씨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경기 남부와 충남은 종일,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충북은 밤 한때 초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내일 서울 아침 기온 영하 5도, 대전 영하 6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3도가 예상됩니다. 낮 기온은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내일 낮 기온 서울 5도, 대전과 대구 7도, 광주도 7도, 부산은 9도가 예상됩니다. 정월 대보름인 휴일에도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보름달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서울은 오후 5시 21분, 광주는 오후 5시 29분에 보름달이 떠오를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이브닝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